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레디트 스위스였습니다. 이게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래서 어제 뉴욕 시장은 나스닥만 보합권, 그 다음에 S&P 500 다우는 또다시 이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나마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역시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긴급 수혈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에서 조금 반등은 보였지만, 결국 이것도 또 하나의 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0.9% 정도에서 하락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매도에 처음에 나섰어요.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한 1.4% 정도까지 그렇게 좀 밀렸었지만, 그 후에 이제 기관의 매도가 조금씩 이제 좀 줄어들고, 매도 강도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지수가 좀 올라와서 플러스 0.13%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밀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그냥 보합권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56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39억을 매도를 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금융투자는 1324억을 순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714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많이 오늘 사서 기관이 좀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연기금이 마지막에 확 늘려 샀군요. 연기금이 좀 동시효과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오히려 이제 동시효과에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77.91포인트, 어제보다 0.08% 하락, 그러니까 보합이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그냥 약박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거 역시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 물량 출회 때문에 1.8%까지 이렇게 후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한때는 이제 플러스를 좀 만들기도 했었어요. 0.5% 이상 오르는. 그러다가 이제 되밀리면서 이것도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283억을 순매도했어요.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기관은 1,352억을 순매도하고, 개인만 4,67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81.98포인트, 어제보다 0.10%, 이것도 보합이죠.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둘 다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코스피는 장중에 이제 120일 밑으로 내려갔다 왔고, 종가에서는 지켜냈지만 어쨌든 간 전형적인 하락 패턴을 그리고 있어서 향후가 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코스닥도 5일 이평이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5일 이평 위로는 올랐었지만 종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오늘 1313원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9원 30전이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는 259억 순매수를 하고, 기관은 225억을 팔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을 86억 순매수, 기관은 405억 순매수.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은 836억 어제에 이어서 매도를 했고, 기관은 431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는 SK하이닉스 빼고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화학, SDI,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입니다. 카카오 외국인들이 18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5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아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211억을 순매도하고,
기관은 12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건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화제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들이 오늘 1,019억이나 팔았어요. 제일 많이 파는 종목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1,60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도 에코프로비엠은 273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도 14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LNF는 외국인들은 51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29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건 이제 내리 뻗으니까 거기서 사기가 좀 그렇죠. 그 반면에 이제 LNF는 한번 접었으니까 좀 살 수 있는 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은 46억을 샀고 기관은 36억을 팔았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 반도체 관련 쪽이 뭐 쫙 움직였어요. 뭐 반도체 재료서부터 장비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제 정부가 수도권에 3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잖아요. 2042년까지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뭐 이거를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경기도는 이제 완전히 경기남도는 완전히 이제 반도체 그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 팹리스 이런 것들을 유치한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시스템 장비 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시지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지분 4.8%를 277억에 매수를 했는데, 콜옵션도 같이 이제 이번에 획득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콜옵션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행사를 했을 경우에 지분율이 59.93%까지 올라가서 잠정적인 이제 삼성이 된 거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이제 몸이 움직이는데 불편한 분을 보조기구로 도와주는 EX1 로봇을 금년 내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로봇 관련 쪽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엠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11.83%나 상승을 했는데, NFP 양극재 사업 진출을 검토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프도 잘 움직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데가 오늘, 그거는 뭐냐면 췌장암 항체 신약인 PBP 1510 이 물질에 대해서 미국 FDA가 패스트트랙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도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시장은 현재 시장이 안고 있는 불안감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다. 근데 이제 오늘 타 아시아권보다 우리가 좀 선방했어요. 다른 데는 좀 깊이 빠졌는데, 니케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다 이제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좀 비교적, 보합권에서 선방한 건, 요새 이제 우리는 정부가 정책 테마를 계속 매일 내놔요, 매일.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정부가 내는 거 보면, 메타버스, AI 챗봇,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안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정책 테마가 그러니까 불쏘시개를 계속 주니까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테마가 막 순환하는데 순환거리가 없는데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조금 이제
타 아시아권보다 오늘 뭐 조정을 좀 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정책 테마라는 거는 돼봐야 하는 겁니다. 돼봐야 하는 건데 당장 이제 지금 이제 뭐 시장이 굉장히 꽉꽉 닫혀 있어서 테마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공급되니까 그런 게 이제 오늘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서부터 해서 한번 난리를 치고 이번에 이제 유럽이었어요. 그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IB죠. 투자은행이 유동성에 관한 문제는 가끔씩 이렇게 불거져 나왔었어요. 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 다른 최근 공개된 이제 연례 그 보고서 중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견되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위기감 때문에 그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크레디트 스위스 ADR이죠. 이게 마이너스 17.34까지 이제 빠졌고 장중에는 30% 넘게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립은행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제 쇼크를 먹은 거죠. 그런데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그 붕괴 이후에 세계 그 은행권 또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 우리 돈으로 한 70조, 그러니까 500억 스위스 프랑을 긴급 수혈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제금융이에요. 이게 대출이라는데 뭐 구제금융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은행권에 이게 터지면서 실제로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 계속 이게 유동성이 지금 공급되고 있어요. 미국도 끝까지 책임진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번질까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서 이게 그냥 끝날 거냐. 요렇게 해서 야 이제 이번에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끝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금융권이 흔들리는 현상 있잖아요. 이게 뭐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융 시스템 붕괴로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거는 좀 분명해요. 이게 뭐 왜냐하면 이게 파생에서부터 이렇게 질질 가면서 그 우리 2008년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제 수습은 되겠지만 수습할 때까지 굉장히 고통이 심할 것 같다. 이건 심각한 거는 사실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은 누구니 이거예요. 시장의 느낌은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지금 못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 금융에서 그런 은행권들이 이렇게 자꾸 터지는 거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약간의 차이만 있지. 뭐 그게 현금을 인출했네, 안 했네, 뭐가 어떻게 되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은행권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제 미국에서 스위스로 갔는데, 다른 데는 없냐. 그러니까 언제 폭탄 터질지 모르겠다니까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안전한 쪽을 찾아서 이제 나스닥에 있는 기술 메가캡 뭐 이쪽을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이제 계속은 지속되기 어렵지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게 코앞에 다가왔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해도 그렇고 또 25bp 올려도 그렇고 이게 다 문제예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자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시 이제 은행권의 이런 불안이 또 야기돼서 이것들이 막 수면 위로 여기저기서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이제 연준 뭐 실기했다 그래서 욕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그렇지 않고 동결을 하면
이거 여태까지 무슨 인플레와 전쟁한다고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오면서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후퇴하거나 뭐 기법하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시장이 썩 반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기업은 대부분의 기업은 여러분 이제 계속 아시지만 뭐 그 메가 그 같은데 또 메타 같은데도 그러니까 메가 캡 그 기술주들조차도 계속 레이오프가 되네요. 직원 인력을 감축하고 그냥 신규 투자를 가능하면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제로금리일 때 막 대출 써 막 이러니까 대출 갖다가 막 투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대출 준다 그래도 금리가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회사도 아이 뭐 받을 필요 없어. 받을 필요 없고 우리 이제 투자 좀 줄이고 투자 좀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있는 돈으로 이 어려운 불황 터널을 좀 잘 넘어가 보자. 전부 이제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인데 여기서는 빚을 얻어서 주식을 사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네. 기업들은 안 그러는데 그 기업을 사는 사람은 빚을 얻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이 투자 안 하고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돈 잘 까먹으면서 불황의 터널을 넘겨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 주식을 기본적으로 빚을 얻어서 주식을 사면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 그 비중도 계속 말씀드리고 근데 주식을 사는 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꾸 주변에서 사라고 하잖아요. 요새 사라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혹시 모를 저점을 놓치지 말고 사라 이런 겁니다. 왜 혹시 모르리란 말을 제가 붙이냐면 저점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가를 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주식 사라고 하지 말라 이런 주장이고 저는 신도 모르는데 혹시 저점일지 모르니까 지난번이 저점이었을지 모르니까 사라. 이게 너무 무책임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백만개미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혹시 모르래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걸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모르래 너무 많은 거를 건다. 그래서 뭐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뭐 큰 금융 시스템 붕괴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런 거보다 일반 투자가들로서는 꼭 지켜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무슨 선반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선반영이 된다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가 좋았을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바닥을 치는 그 바닥 예상으로부터 선반영된다. 뭐 상황이 그렇다 하는 건데 지금은 혹시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Neither I know you.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걸 함부로 거기다 대고 무슨 선반영 어쩌고 저쩌고 이 채널 저 채널 뭐 요새 유튜브 보면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나가는 거를 지극히 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815 하고 김 작가는 그 김 대표랑 한 4개월에 한 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자꾸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한 소리가 있어서 그 늪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건 좋은데 딴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 때문에 그런 데서는 막 썸네일을 막 아는 소리 너무 이제 자극적으로 빼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좀 잘못될 수 있고 저는 은퇴해서 나이 70이면 제가 스타가 돼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백만개미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 얘기만 할 겁니다. 맞건 틀리건 저는 이제 제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여기 누구 불러서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저점이 확인됐다.
이딴 소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점이 확인된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저점 바로 위에 1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다가 싹 돌면 저점이 확인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시장은 저점이 확인된 거는 그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가 더 중요하죠. 근데 저점만 확인하고 질질 옆으로 가거나 그냥 사람을 진을 빼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서서히 지금부터 사들어가면 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도 또 속지 마세요. 부자 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예? 서서히 사들어가서 부자가 돼요? 무슨 개인이 무슨 기관입니까? 수백억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먼 돈으로 서서히 삽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그 말이 안 돼요. 서서히 사지. 그럼 주식시장은 원래 돈 많은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사면 되니까. 2, 3년 사다 보면 뜨니까. 근데 우리 일반 투자가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3,300석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진짜 요즘 쓰는 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불려있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그리고 뭐 제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측하지 말고 팩트로 매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돼. 어떤 분들은 매매 원칙에 따라서 하면서 오히려 지금 전체가 플러스 났다는 분들도 댓글에 달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부자 되려고 지금부터 서서히 다 개념이 없어요. 무개념이에요. 서서히가 뭐가 서서히예요? 어떻게 사는 게 서서히 사는 겁니까? 오빠 쳐놓고 엔터를 늦게 눌러요? 뭐가 서서히예요? 그게 불명확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이 심각한 쏠림 현상에 있다. 원래 시장은 쏠리는 데예요. 원래 시장은 쏠리는데. 아니 무슨 시장이 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 어딨어요. 2020년에도 BBIG 그것도 쏠림이었어요. 그때 나머지는 내팽개치고 거들떠도 안 봤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 그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이 막 오른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쏠림이다 막 이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쏠림에 참여 못한 게 아쉬우면 그냥 아쉬운 거지. 그래서 다음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걸 매매 원칙을 보고 그 타이밍을 잡아야지. 쏠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주시장이 지금 쏠림이 있다고 비난해서 뭐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제 좀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시장에 오르면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여러분 개인 투자가 이런 위험자산 주식했다가 갑자기 안전자산 편입했다가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쉽게?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채권이 안전자산 알고는 있지만 손이 안 나가요. 달러가 안전자산 알고 있지만 손이 안 나가요. 금 안전자산 금 오를 거라고 제가 이거는 뭐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지금 시장에서 안전자산은 일반 투자가들은 에코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러면 주식 투자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큰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짜면서 매일 그거를 움직일 때 그게 가능한 거고 개인들은 그게 갑자기 주식투자하다 물려있는데 나 안전자산 사야지 하면서 손절하고 안전자산 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 저도 좋은 소리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아파트 말씀드렸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백만금이 여러분들이 다치시면 안 되니까 이번엔 진짜 다치지 말고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면 우리가 모르는 저점이 혹시 모르는 저점을 놓치지 말고 이러지 말고 혹시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혹시 모르는 거에 내 재산을 걸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매매 원칙을 잘 지켜가시고 지금 그 안에 시장의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